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7월 17일 아침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제헌절 하면 뭡니까? 헌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 7.17 제헌절의 경우에는 그 어느 때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요.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주자 2명,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총장 둘 다 검사 출신이고 한 명은 판사 출신이에요. 즉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제헌절 날을 맞이해서 두 사람이 그야말로 내주는 이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곁들어 있기 때문에 여느 날의 제헌절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헌절의 의미는 특히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인 그런 법률적 의미 플러스 정치적인 상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제헌절 행사와 관련해서요, 윤석열 총장 오늘 광주에 갑니다. 광주에 가서 이제 5.18 묘지도 참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 시민들과도 이 간담회를 갖고, 또 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그룹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의 메시지를 보면요, 제헌절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필요서 지킨 열사들에 대한 참배로 제헌절의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고 행보를 통해서 헌법 가치관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이 윤석열 총장은 어제 밤에, 어제 16일 밤 늦지막해 시간에 메시지를 대신해 냈어요. 이 5.18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5.18 열사에 대한 참배를 통해서 제헌절의 이런 메시지를 대신한다. 이런 전제하에 5.18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필요서 지키는 헌법 수호한 거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5.18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로 국민 통합과 미래의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오늘 이제 광주에서 윤석열 총장이 만나는 단체는 10여 단체가 모인 호남의 새로운 정치 세력 연대라는 그러한 단체와 이 간담회를 가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에는요, 어제 마찬가지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재임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불법 부당한 이 법률을 위반하는 이 통치행위,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척권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 그리고 그 결과 공무원들이 이 국민보다는 정권 누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 특별한 별도의 메시지를 당장 내지는 않고요. 본인의 행보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데, 이런 법률과 관련된 행보가 아니고요, 상당히 이색적인 행보입니다. 바로 오늘은 부산에 내려갑니다. 부산 해운대에 내려가서요, 부인하고 함께 내려가가지고 쓰레기 줍기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이 최재형 감사원장과 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공감대, 즉 입양 아이를 키우는 그런 면에서 공감대가 큰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미애 의원이에요. 이 김미애 의원은 그야말로 자기가 이 봉사활동을 했던 집에서 입양아를 데려다가 키운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미우 의원의 경우는요, 영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사시에 합격하고, 그리고 또, 이 국선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다가, 처음으로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은, 입양으로 새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그래서 이 입양 스토리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본인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입양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입양 스토리, 즉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현충원에서 정치 참여 결심한 내용을 설명할 때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현하는 최재형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오늘 이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 그래서 봉사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최재형과 윤석열, 이렇게 누가 무슨 행보를 하나 하면, 이거 윤석열을 겨냥한 것이다, 또 이 최재형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물론 그런 의미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대비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좋은 점은 또 이 홍보를 활발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지사다. 그런데 이거를 꼭 정치적으로 이 지나치게 경쟁적 시각에서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이 자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원들과 관련한 메시지 측면에서도 꼭 대비해서 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딱 1대1이라고 하는 이 갈등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어차피 국민이 선택해준 표를 가지고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이든 본선이든. 그렇기 때문에 대국민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나타내주는 메시지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특히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직접 소통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에 이 전원정치, 그래서 이제 간접 소통을 해왔고, 지금 이제 직접 소통하는 걸로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속전속결주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민생투어를 통한 국민의 생각을 확인한 다음에 결심에 옮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차를 두고 있는 점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잠룡인데, 이분이 여당으로 갈 거냐, 야당으로 갈 거냐, 그동안에 헷갈리는 신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야권으로 이제 마음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제 19일날 출판 기념회 행사를 책이 나오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금기 깨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집중적 비판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책을 썼다는 것 자체는 처음서부터 여권에는 별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이 김동연 전 부총리는 16일, 바로 이제 어제입니다. 16일 오전에 조찬 회동을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가진 것으로 오늘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 조찬 회동을 끝나고 나서 언론인들한테 한 얘기를 보면, 나는 정권 교체 이런 거 물론 중요하다.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의 교체, 즉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요. 또 김동연 부총리는 이 책자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경우에는 네이밍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것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무모하게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근본 구조도 잘못되어 있지만은 실효성 있게 정책이 집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의 대한민국 현실을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까지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식으로 정치에 출마를 선언하고 활동을 하면 국민의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요. 지지율이 다른 것도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다음에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이제 이 경제가 피폐해지면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데,
김덕연 전 부총리의 그야말로 부상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 여부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요, 늦게는 출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추석 전에 지금 현재 한 15명 정도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의 후보자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 선거 때만 하더라도 여권은 후보자가 많은데 비해서 야권은 도대체 씨가 말랐다, 후보자가 과연 누가 있느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우가 됐어요. 무려 15, 16명 정도로 대거 출마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각하고 정권 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상황에서 오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16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1차 컷오프로 8명을 딱 줄이고요. 2차 컷오프로 4명을 줄여낸다. 시기는 언제냐? 추석 전까지 해서 1차 경선을 전부 다 마치겠다. 이런 지금 현재 그래서 추석 전까지 4명을 딱 확정해 놓고 11월경에 최종 이제 딱 1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 경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당에서도 말이죠, 지금 경선 일정을 코로나 때문에 한 2, 3주 정도 늦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야의 경선 일정이 일정 부분 중복돼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우려했던 게 뭡니까? 왜 미리 우리가 후보를 결정해갖고 야당의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이것이 경선 연기론의 한 명분이었었는데, 두 마차가 이제 결국은 동시에 달리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선 과정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의 경선 과정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 여당 못지않게. 그래서 여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비판도 물론 필요하죠. 발전을 위한 비판. 그리고 여야 대선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그러한 건실한 비판은 꼭 필요하지만은 흠집내는 수준의 비판, 이거는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낙연 대표 좀 비판을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이 토지 독점 규제 3법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서 만들어진 대표 발의된 법안이 토지 독점 규제 3법이에요. 택지 소유 상한법이 있고요, 개발 이익 환수법, 그 다음에 종부세법, 이 세 가지 법을 대표 발의한다. 최근에 그렇게 밝혔어요. 근데 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에 따르면은 1인당 택지는 4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하나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요, 택지 소유 상한법이 우연 판결을 받은 바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낙연 의원이, 전 대표가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이 말이죠, 서울과 전남 영광에서 약 7억 원 상당의 토지 1000평이 넘어요. 1095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 1인당 택지를 갖다가 400평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딱 금지를 시켜놓고 토지가 무려 1000평이 넘는다 이겁니다. 자, 물론 택지와 토지는 다르죠. 토지 안에 택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과 광역시에서는요,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으로 딱 제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보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상호 모순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요, 평창동, 그 다음에 전남 광양에 택지하고 그 다음에 답, 대지, 임야 이런 거를 모두 합쳐서 1000평 이상을 가지고 있고, 가격도 거의 7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그리고 평창동에 있는 대지는 약 136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한 6억 6천 가는데 실거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영광에도 대지를 몇 평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한 100여 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벌써 236평, 수도권 서울시 광역시에서 총 합쳐서 400평인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경희궁 아파트 단지, 이게 또 53평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이 발의한 법안에 직접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토지가 많다,
이렇게 지금 우리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과 임야도 상당히 많아요. 전남 영광의 탑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약 600여 평을 가지고 있고요. 임야 한 200여 평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본인이 1000평이 넘는 땅 부자였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의 분석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내용은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박영수 특검인데요. 이 박영수 특검이 최근에 수산업자한테 포르쉐 이걸 대여를 받았는데 그 대여료를 제대로 줬느냐 안 줬느냐, 그리고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려면은 공무원이 주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권익위에서 입장을 내놨는데 이거는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 이렇게 최근에 권익위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박영수 특검이 강하게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권익위 판단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초근초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권익위가 이런 거를 유권 해석을 내릴 입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은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 해석은 어디에 있느냐? 법무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익위는 업무 범위에는 법률에 대해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딱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요. 권익위는 공무원으로 봤기 때문에 김영란법 해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이 박영수 특검 측에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특검은 국가로부터 공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이다. 따라서 공무 수탁 사인에 해당된다. 굉장히 어려워요. 공무를 수탁받은 하나의 사인이지 공인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 특검이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면 특검법 제22조와 같은 이 공무원으로 본다, 즉 본다라는 의제 조항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검은 일반 검사가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 피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는 점, 입법 실수로 국정농단 특검법의 공소 유지 기간 중에도 겸직 의무가 인정되었지만은 특검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전형적인 임용, 징계, 교육훈련, 복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국정농단 특검법상 특검은 기존 특검과 마찬가지로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이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이잖아요. 그야말로 법률 전문가죠. 그리고 이제 권익위도 이 판단은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상충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어느 쪽에서 됐든지 간에요. 이제 지금 현재 이거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법원의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고요. 법원에 가기 전에 이제 또 이 법제처에서도 또 유권 해석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법무부에서도 내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요. 제일 깔끔한 길은 법원을 통한 유권 해석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법원을 통하려면 이제 그 관련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특검, 박영수 특검에 대한 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누구를 좋아할까요? 여당 후보. 그러면 여러분들 풍만 상상력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것도 이제 주간 조선에서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좋아하겠느냐, 지지하겠느냐. 그러면서 문희 중립? 아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왜 없겠냐. 이게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등을 가는 후보는 이재명, 그리고 2등은 이낙연,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3등이 추미애, 뭐 정세균 이렇게 쭉 연결 박용진 이런 사람들이 뭐 오르락 내리막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언론 조선일보의 보도를 따르면은 왜 없겠느냐,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다. 최근 들어서 특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라,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요. 선거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1등을 가는 이재명 후보, 그동안에 지난 이 대선 때 딱 친문들한테 찍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참고적으로 아무래도 이낙연과 정세균의 경우에는 총리를 했기 때문에, 총리를 하면서 대통령과 그야말로 직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감도 많았고 당연히 정이 좀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이런 호불호를 일체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층인 문파 지지도 지금 현재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 이 캠프마다 분산되어 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알 수 있겠느냐? 이거는 바로 이 변수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바로 김경수와 윤건영이다 이겁니다. 복심 중에 복심. 그래서 김경수 지사 21일 날 판결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건영 후보의 움직임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누구 쪽을 지지하는지 이렇게 보면 윤 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마음속으로 밀고 있는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진중권 교수 최근에 김무선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비행기 데이트 신청을 잊었느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왜냐하면 진중권 씨가 최근에 김무선 씨가 계속해서 이재명 씨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실상 심증적으로는 뭐 조금 이해가 가지만은 과연 물증이 있느냐, 증거가 있느냐, 절대 객관적 증거를 현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김무선 씨가 비판하면서 너 나 경비행기 데이트 신청한 거 잊었어? 안 잊었지? 이렇게 딱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 진중권 씨가, 진중권 씨가 그 경비행기 태워준다고 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데이트 신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미 그런 얘기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태워준다고 한다. 심상정의도 탔고, 그리고 조국의 부인 정경심도 탔고, 그리고 정경심 측 증인으로 나왔던 장경훈 교수도 다 탔다. 그래서 이 본인의 비행기를 탄 사람들 중에서 그거를 데이트 신청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김무선 당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요, 이 김무선 이 경비행기 타자는 제안을 데이트 신청으로 이해하는 거, 코드가 정말 재미있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7월 17일 최연절 첫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리고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